언제부턴가 이런 기다림이 있었다. 이런 기다림 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오갈 수 없었던 땅. 그 땅 중국으로부터 신중경 씨는 불현이 다가왔다. 신중경. 그는 이 땅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장손. 그가 오늘 낯선 이방인이 되어 고국의 혈육들과 이렇게 만나야 했을까? 48년 전 중국에 있던 해공 선생의 가족들도 해방을 맞아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어머니와 함께 잠시 중국에 들어갔던 사이 6.25를 만나 그만 발이 묶이게 됐던 것이다. 그때가 6살 되던 해, 그는 그 뒤 천진대학 교수로 자리 잡기까지 홀어머니 밑에서 망향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오갈 수 없는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해 떠돌던 세월. 그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그러던 중 그는 급기야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고국에와 친자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던 게 작년 여름. 그리고 이번이 2번째 방문이었다. 46년 하고도 7개월, 그는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묘토를 모셔왔던 것이다. 늦은 귀향이었다. 그 긴 세월, 찾아올 수 없었던 세월의 곡에 저 너머 부친의 묘소는 서울 수유리에 있었다. 찾고자 했던 뿌리는 거기 있었다. 그 묘소 앞에서 또 한 번 그립던 혈육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졌고, 중국 천진 땅 양지바른 묘소에서 떠온 모친의 한줌 묘토가 지난날의 아픈 사연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는 늘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낯선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사는 일,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야 했던 것일까? 죽기 전에 단 한 번 보는 게 원이었던 그 맏아들. 끝내 길이 막혀 아버지의 임종길. 두 손 가득 들고 온 어머니의 세월. 꿈에 그리던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는 생애 첫 효도라니.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조차 잃어버린 채 떠돌던 삶에 비하면 매년 시제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며 한성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이 후손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자신이 누구의 후손이며 몇 세 손인가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뿌리 깊은 삶인가. 시절로부터 32, 33, 34세쯤이 될 이 후손들, 그리고 그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와 큰절에 정신이 없는 어린 자손들, 과연 이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평산신시, 그 핏줄의 역사는 오래고 깊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따라 흘러내려온 길. 어쩌면 그것은 숱한 전적들을 더듬거려서나 마침내 거슬러 오를 수 있는 길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언제나 시조는 있다. 신순경, 초명은 능산, 평산신시의 시조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고려 개국 공신인 그는 태조 주기 10년 팔공산 전투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당시 그는 견원군에게 포위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위기 속에서 태조를 구해내고 자신은 장렬히 전사했던 것이다.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태조는 곡기를 끊은 채 손수 시호를 적어내렸으니 장절공, 그리고는 그의 동생 능길과 그의 아들 보를 원윤으로 삼았으며 지묘사란 절을 창건,
그의 충절을 기리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절은 없어지고 그 옛 절터 위에 세워진 사당이 오늘날의 표충사. 또한 그를 기리는 사당으로 그의 고향 곡성에 덕양사가 있거니와 곡성 지방은 그가 나서 자란 곳으로 전해온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이 곡성을 본관지로 삼지 않았던 것일까? 거기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 어느 날 고려 태조와 함께 평산 근처로 사냥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때마침 하늘에 3마리의 기러기가 날자 태조가 물었다. 저 기러기를 누가 맞출 수 있느냐고. 이에 신순겸은 셋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맞추겠노라며 활을 당겼다. 그의 말대로 기러기가 떨어지자 태조는 크게 탄복하여 그 기러기가 떨어진 땅 300겨를 하사 후손 대대로 물리게 했다. 이로써 황해도 평산 땅을 본관으로 삼게 됐던 것이다. 평산 신시의 첫 족보인 병자보. 넘겨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뿌리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시조 장절공으로부터 대대로 이어내려온 천년의 문중사. 그것은 짧은 근시 안으로는 읽히지 않는 서사시 같은 것이 아닐까. 15세에 이르러 차츰 분파되기 시작한 평산신씨의 파조는 무려 19. 이들은 평산 땅을 벗어나 평산신씨의 뿌리를 더욱 깊게 들이웠던 것이다. 전국의 골고루 분포된 이들이 평산신씨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그 문중사를 잇고 있는 것이다. 오늘 어디를 일러 칩성촌이라 말할 수 있을까마는 선조들의 그 진한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충북 진천 땅 노원마을. 평산신씨들의 살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곳. 한성바지들이 삶의 애환을 함께 길어 올리던 곳. 그곳이 곧 이 마을이었다. 초하의 한나절 녹음이 짙게 내린 마을 뒷산엔 때마침 외가리떼까지 날아들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대와 다를 바 없는 제 손으로 뿌리고 거두는 농사일 넘어 또 사람의 살냄새를 부비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 마을을 찾아 내려온 길, 어찌 초행길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낸 신중경 씨를 반갑게 맞아준 이는 신응현 씨. 그가 맨 먼저 길을 잡아간 곳은 노은 영당, 입향조의 영정을 모신 곳이었다. 그 앞에 서서 비로소 평산신씨의 일원이 되는 것만 같은데 오늘 서툰 절을 올린다 한들 어떤 허물로 나무라실까. 도유사는 입향조 어른이 남긴 교지를 꺼내 보였다. 평산신씨 20세 충원공 어른께 선조 임금이 내렸던 이른바 유행문. 경마작도사, 도순찰사, 신자작자 이렇게 내용에 보면 여기 여경 독단처치사 하는 게 있어. 이 교지는 화급을 다투며 급하게 내려졌다는데 때는 임난 무렵 몽진길에 오르게 된 선조는 일찍이 그의 인품을 헤아렸던 바 유행문을 내려 그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었던 것이다. 외란 후 평천부원군의 봉함을 받고 진천 땅에 뿌리를 내린 충원공 신잡. 그리고 자손 전체는 안 냈고 후손이 후손됨을 아는 것은 조상을 익히 배우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온성 경원부사를 여기 마실 적에 여진족 이단계 두목 일당이 퍽 소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자신의 뿌리를 밝혀주는 조상. 신응현 씨는 그런 조상으로 충장공 신립을 가리켰다. 인계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는 팔도도선 전사로서 선조 2년 임진왜란은 마치 천재지변처럼 시작됐었다.
노도처럼 밀려드는 왜적들은 북진을 거듭 중부의 관문인 조령국에 넘어오고 있었다. 그 신립장군은 충주성 탐금대에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게 된다. 왜적에 비해 숫자마저 열세했으며 훈련된 병사는 고작 5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분전을 거듭 그러나 그토록 기마전에 능통했다는 그였지만 조총을 앞세운 왜적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삼도 순변사로 당시 최고의 명장이었던 시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고 결국 그는 패장의 불명예를 안고 탄금대의 푸른 물살에 몸을 던져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임난때의 명장 신립 그는 사후 영의정에 추정됐다. 입향조 신잡의 셋째 아우였다. 신립의 죽음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은 그의 아우 신할 그 또한 왜적과 싸우다 임진강에서 순전했다고 한다. 충신이란 그때의 삶에 있어서 누구나 흠모하는 최고의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은 오늘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잡, 신급, 신립, 신할, 사형제. 그중 둘째 신급은 뛰어난 효행을 전하고 있다. 그가 모친을 모시고 이천 땅으로 피난 가던 때의 일이었다. 그의 행장기에 따르면 피난길에서 왜적을 만난 모친이 벼랑에서 뛰어내리자 그 또한 투신하여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은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한다. 세월의 한 귀퉁이에 서서 그를 기리는 효자각은 오늘 새롭게 몸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세월을 아는 이들은 몇이나 될까? 오늘 그때의 그 세월은 이미 무의미한가? 나중에 임난이 끝난 잡자하시는 분이 둘째 동생은 어머니 대신 돌아가셔. 셋째 동생은 한금대에 돌아가셔. 넷째 동생은 임진강배에 돌아가.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보고 싶었던 마을.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엔 끝없는 얘기들이 있었다. 다 나라의 목숨을 바친 시조 이래 평산신씨가 쌓아온 충과 효의 전통은 뚜렷하다. 충효. 2박 3일의 짧은 수학여행길 중에도 빠뜨리지 않고 들르게 되는 곳이 있다. 오죽헌. 이것은 실로 오랫동안 부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왔다. 그 오죽헌의 주인인 신사임당. 그가 남긴 생애는 너무도 단아한 것이었다. 대관령 또한 사임당의 시심이 남아 전한다. 서울시댁으로 근친을 가며 그는 지극한 효심을 이 고갯길에 담았던 것이다. 율곡의 어머니로 현모양처의 귀감이자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했던 신사임당. 그녀는 평산신씨 진사 신명화의 둘째 딸로 그의 집안은 언제나 묵향이 감돌았다고 한다. 그가 그린 그림을 두고 후세 사람들은 안견에 버금간다 했으며 방금 붓을 놓은 듯 살아 숨쉰다고 했다. 그러나 생생한 건 그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글씨뿐만이 아니었다. 주문진에 있는 사임당 교육원. 17, 18의 이 소녀들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사임당의 행실과 그 정신을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 자기 주장에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인내로 일관한 옛 여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사박 5일의 마지막 밤, 신사임당의 탄화한 행적을 본받겠노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법 진지하다. 그 다짐은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임당에 대한 다짐이었으리라. 함께해라 하는 것은 죄지은
세월 저편에 있는 이야기, 그때의 사연들이 가장 알차게 또 흠없이 살아있는 소리. 만일 그 판소리가 없었다면 이 땅은 또 얼마나 적적했을까. 체계 없이 떠돌던 이러한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이가 있으니 판소리 아버지라 불리는 동리 신재효다. 동리 정서라 불리는 그의 고택, 이곳서 그는 73해의 평생을 판소리 정리에 묻었다. 명문가 평산신씨의 27세로서 그는 어찌하여 당시에는 광대의 예술로 천시하던 판소리에 매달렸던 것일까. 본디 판소리는 12마당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하는 판소리는 6마당. 그동안 판소리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동리 신재효가 판소리 사설을 정리했던 이유와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의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서민적인 모습은 실생활에서도 나타나 1876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 공으로 통정대부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한다. 고창의 동리국악당. 내일의 이 명창들이 배우는 판소리 사설엔 수많은 토속어들이 숨어있다. 그 말에 담긴 뜻은 아직 모른다. 그 세월에 담긴 희노애락을 알고 언젠가 그 뿌리가 궁금해질 때 명창은 나올 것이다. 평산신씨 후손들의 발길이 또 한 번 수유리로 이어졌다. 음력 3월 25째 날 해공 선생의 37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던 것이다. 해공 신익희,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일제 암흑기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망명해 임정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에는 입법의회 의장을 거쳐 제2대 국회의장을 지냈고 1956년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항거했다. 그의 내세운 표어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나 그는 호남 유세를 하러 가는 도중 뇌이절로 급소하고 만다. 그때가 바로 37년 전의 오늘이었던 것이다. 추모식은 엄숙하게 거행됐다. 작년 여름 진자소송을 제기해 해공 선생의 장손자임을 밝혔던 신중경 씨. 그는 추모 인파에 밀려 구석자리에 앉아야 했다. 그러나 49년 만에 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던 자리에 그는 앉을 수 있었다.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의 공백을 단숨에 메꿀 수도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이 귀속감은 얼마나 든든한가. 경춘가도의 끝자락 사막산 아래 시조의 묘소가 있었다. 도구를 우려해 만들었다는 새 분분. 평산신씨 33세 신중경 씨는 시조묘 앞에서 어설픈 큰 절을 올렸다.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나가서 모르겠어?
지금 봐막 딱 이래가지고 젠걸음으로 바삐 돌아다녔으나 예정했던 그 19일 동안의 순례 끝에 신중경 씨가 내내 머리맡에 두었던 족보를 챙긴다. 선조들의 채취가 거기에는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어엿한 평산신 씨의 일원이 돼 돌아간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던 부친의 묘소, 감싸주던 혈연들의 정겨움, 시조묘의 아늑한 품 안 돌아가면 그 따사로운 기억들이 소리내며 떠오를 것이다.